10년 만에 돌아온 아들, 그리고 한마디, 엄마, 땅을 팔아야 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운 아들이 아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그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가 원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돈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겠다고. 나는 모든 걸 버리고 부산으로 떠났다. 그들과 다시는 마주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열려있는 문 새벽에 걸려온 전화. 엄마, 우리 대화가 필요해요. 그들은 나를 쫓아왔다. 나는 과연 안전할까? 아니면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과거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 그는 정말 어머니를 찾고 싶었던 걸까? 김옥자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더 큰 함정에 빠진 걸까?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나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다. 한 손에는 신선한 채소가 가득 든 장바구니, 다른 손에는 단골 생선 가게에서 산 싱싱한 생선 몇 마리. 오늘은 날씨도 맑고 바다도 잔잔했다. 햇살이 부서지듯 반짝이는 바다를 보며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단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다. 나는 아파트 문 앞에 서서 얼어붙었다. 분명히 나가기 전에 문을 잠갔는데 나는 항상 외출할 때 문을 2번씩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순간 온몸에 한기가 푹 하고 몰려왔다. 나는 무심코 손에 든 장바구니를 꽉 쥐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비닐이 손끝에 찢어질 정도였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누구지? 나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상했다. 도둑이 들어왔다면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서야 했다. 하지만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경비실에 전화하려고 했다. 그런데 킹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집에 도착하셨어요? 나는 손이 떨렸다. 액정 화면을 내려다봤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열린 문을 바라봤다. 설마 준호가 안에 있는 건가? 나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들으며 문 앞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거실은 그대로였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어지럽혀진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나는 이곳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찻잔, 김이 살짝 피어오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여기 있었다. 나는 긴장한 채 식탁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건 이 찻잔은 내가 아침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나 식탁 한가운데 놓인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하얀 종이에 적힌 익숙한 필체에 나는 순간 숨을 삼켰다. 엄마, 우리 대화가 필요해요. 그 아래에는 어떤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그 주소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부산 외곽에 있는 작은 여관.
하필이면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야? 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곧바로 번호를 눌렀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가만히 그 주소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할까? 나는 이미 모든 걸 끝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호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나는 낡은 여관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허름한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3층짜리 작은 여관, 간판은 바래져서 글씨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곳은 아무리 봐도 편안한 만남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여관 안은 조용했다.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내부의 적막함에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오래된 벽지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고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접수대 위에 놓여있는 열쇠 한 개에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열쇠를 집어들었다.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306호.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306호. 이건 마치 내가 올 걸 알고 미리 준비한 것처럼 누가 이걸 여기 놔둔 걸까?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관 안은 아무도 없는 듯 조용했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쇠를 손에 꼭 쥐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복도는 음산할 정도로 조용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점점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나는 3층에 도착했고 회색빛이 도는 낡은 복도를 따라 306호 앞에 섰다. 나는 손에 든 열쇠를 바라보았다. 문 손잡이는 차가웠고 그 순간 기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정말 열어야 할까?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 왔다. 나는 조용히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다. 찰칵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준호를 마주했다. 그는 방 안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낡은 테이블 앞 조명이 어둡게 깔린 방 안에서 그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엄마, 드디어 오셨네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10년 만에 보는 내 아들. 하지만 저건 내가 알던 준호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이 너무 낯설었다.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곳은 절대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준호야, 너 왜 여기 있는 거니?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는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엄마가 떠난 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지원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날이 번쩍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그 칼끝이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에 힘을 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너희 대체 뭘 하려는 거냐?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안의 불안감은 더욱 짙어졌다. 지원은 천천히 다가오며 칼을 손끝으로 돌렸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 속에는 냉혹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어머니, 너무 완고하세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마치 말을 안 듣는 아이를 꾸짖는 어른처럼 우린 어머니께 많은 기회를 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하려 하지 않으셨죠. 도망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준호가 피식 웃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어머니,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내가 키운 아들이 아니었다. 난 평생을 너에게 바쳤어. 하지만 넌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뭘 해준 적이 있니?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뿐이야. 맞지?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모든 걸 인정했다. 맞아.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 하나 착각하신 게 있어요.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나만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싸늘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누구? 그때 방의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한지원이 천천히 문을 닫으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지원은 칼을 쥔 채 내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어머니,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냥 이 일 깔끔하게 끝내요. 너희 정말 이걸 할 작정이야?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셨어요. 기회를 줬을 때 받아들였어야죠. 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너희는 정말 이기적인 인간들이구나. 지원이 손가락으로 칼날을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다. 어머니도 충분히 이기적이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났잖아요.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해야 한다는 걸 직감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난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아. 나는 순간적으로 테이블 위에 뜨거운 차를 들어 지원에게 뿌렸다. 으악! 지원이 뜨거운 차에 손을 대이며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나는 있는 힘껏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방 밖으로 뛰어나갔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나는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엄마,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준호가 소리쳤다. 그의 발소리가 바로 뒤에서 따라왔다. 나는 정신없이 계단으로 향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밖으로 나가야 해. 아무리 늦어도 경찰을 불러야 해. 복도 끝에 계단이 보였다. 거기까지 가면. 하지만 내 팔목이 차가운 손에 의해 강하게 붙잡혔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준호가 바로 내 뒤에 서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몸을 틀었지만 준호의 소나기는 너무 강했다.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 그 순간 내 시야가 흔들렸다. 그리고 어둠이 몰려왔다. 김옥자가 실종된 지 48시간이 지났다. 부산 경찰은 그녀의 마지막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외곽에 위치한 한 낡은 여관이었다. CCTV가 없는 구역이 많았고 직원들도 그녀가 혼자 체크인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녀가 머물던 306호실. 그 방은 사흘 전부터 예약이 되어 있던 방이었다. 그리고 예약한 이름은 김준호. 경찰은 즉시 김준호를 추적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김준호는 이미 3년 전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어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김옥자가 마지막으로 받은 전화, 그녀가 도착하기 직전 받은 메시지. 엄마, 우리 대화가 필요해요. 그 메시지는 3년 전 해지된 번호에서 온 것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죽은 사람의 번호에서 메시지가 온다. 이제 경찰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더 깊은 음모가 감춰져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김옥자가 사라진 후 그녀가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한 통의 편지가 발견되었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이 편지를 경찰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 편지에는 오랫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내 아들은 내가 알던 아이가 아닙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의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요. 진짜 김준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김옥자의 실종 후 부산에서 기묘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녀가 살던 집 근처에서 의문의 남성이 포착되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전화한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 여관 방 안에는 김옥자의 흔적이 없었지만 오래된 신분증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신분증의 이름은 김준호. 하지만 사진 속 남자는 그녀가 키운 아들이 아니었다. 김준호는 정말 사망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의 신분을 이용한 걸까요? 김옥자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녀는 살아있을까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옥자는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김준호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지원은 진실을 알고 있는 걸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